어느 더운 여름날, 대학생인 수지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도심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그들은 차를 몰고 몇 시간을 달려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한 노부부였고 그들은 여행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친구들과 펜션 주변을 산책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수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산속 공기는 맑았지만 어디선가 쎄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여기 근처에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대. 민수는 그저 다른 친구들을 놀래주고 싶어서 들은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지만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으로 계속해서 기분이 나빴다. 펜션 방들은 나무로 만들어져서 삐걱거림이 심했고 창문 밖을 보면 어두운 숲속의 드리운 모습이 보였다. 민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문을 바라보며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봐봐. 누군가 서 있는데? 모두 창문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난치지 마. 라고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만큼은 웃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창밖에서 뭔가 붉은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려 침대로 향한 수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을 무렵 그녀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얇은 문 하나를 두고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수지는 혹시 다른 친구들이 장난을 치나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이고 있던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누구인가 싶어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몰려와 수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푹 뒤집었었다. 문득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다른 친구들과 어젯밤 일을 얘기하던 수지는 너무 생생해서 악몽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경험이야말로 그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도 누군가가 방 앞에서 멈추는 소리와 노크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낮 그들은 펜션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혹시 이 근처에 이상한 소문이 있는지 물었고 주인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주인은 허어 웃으며 말했다. 아, 옛날 이야기지. 이 펜션이 지어지기 전 이곳에서는 어떤 여자가 길을 잃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긴 해. 하지만 그건 정말 오래전 일이야. 친구들은 이제 반쯤 농담 섞인 그 노크 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밤이 되자 다시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수진과 민수는 이번에는 장난기가 발동해 핸드폰 카메라를 켜두고 문 앞에 설치했다. 그들이 잠에 들 즈음 다시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더니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민수와 눈을 마주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심장이 떨어질 듯 하는 긴장감 속에서도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며 조용히 아침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카메라를 확인해보자 놀라운 영상이 담겨 있었다. 빈 복도를 지나가는 희미한 그림자가 찍힌 것이었다. 누구도 소리낼 이유가 없는 그곳에 분명히 발소리와 그림자가 있었다. 그들은 밤새 떨고 있었던 이유가 그저 분위기 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과 친구들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급히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다. 차에 올라타 뒤를 돌아보자 펜션 창문 틈에서 누군가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검은 그림자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펜션의 비밀은 그저 오래된 괴담으로만 남았지만 그 밤의 경험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생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나는 이 사이트가 불길한 느낌을 풍기고 있음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사이트는 모두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메인 화면에는 비밀을 알고 싶다면 들어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했다.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자 기이한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제목들은 모두 끔찍했고 소름 끼치는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내 눈에 띈 것은 여우골 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다. 어릴 적 지나치게 읽은 전래 동화 때문인지 나는 여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제목은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야말로 길고도 긴 글이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시골 마을 여우골에 관한 것이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매년 한 명씩 사람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마을의 전통적인 재물의식이라고 믿고 있었고 매번 사라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재물은 마을을 번영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던 어느 해 외지인이었던 한 신참 경찰관이 이 마을에 발령 나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비협조적이었고 대부분은 그를 경계하며 쓸데없는 짓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유독 한 노파만이 그에게 미묘한 힌트를 주었다. 노파는 가끔 깊은 밤중에 울려 퍼지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사건의 키라고 속삭였다. 경찰관은 노파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밤 그는 정말로 여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와 비슷하면서도 오싹한 기운을 풍겼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 속은 어둡고 묘하게 한기가 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땅에 놓인 돌단지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 주위를 기이한 문양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은 뒤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여우와 같은 형체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형태를 갖추어갔고 이어 기청이 터질 듯한 비명,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 후로 경찰관은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했다. 다만 노파는 조용히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묘비가 없는 빈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여우의 비밀을 밝혀내려 했으나 여우굴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이상한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나는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혹시 모를 마음에 다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컴퓨터를 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밤이면 창밖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들어서는 안 될 비밀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불안감이 만들어낸 환청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환청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마을은 평소 인구가 적고 조용하기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런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문제는 실종자들이 하나같이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금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금광은 1940년대 초기에 폐쇄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금괴의 저주라 불렀다. 이유는 당시 이 금광에서 수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터널이 자주 붕괴되었고 많은 광부들이 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중 특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리더로 활동하던 김광태 씨의 비극적인 사망이었다. 그는 터널 붕괴를 막아 다른 광부들을 급히 피신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용감한 인물이었지만 결국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터널 안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다. 이후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 이후로 금광은 문을 닫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로 여러 세대가 지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금광 안에는 김광태 의원혼이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하지 못한 광부들의 훈련과 함께 금광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여름밤 마을로 이주 온 외지인이었던 박재혁 씨는 그 미스터리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마을에 들어오기 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연구해온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재혁 씨는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오래된 금광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광 입구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금광 통로를 휘감으며 지나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낮은 신음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박재혁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손전등의 불빛에 의지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금광 안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복잡했다. 오래된 고철 장비들이 녹슨 채로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수십 년 된 신문지와 광부들이 사용했을 법한 낡은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곳곳에 놓인 녹슨 레일은 이곳저곳으로 어지럽게 이어져 있어 한순간 발걸음을 잘못 디디기라도 하면 길을 잃을 듯하였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잃고 말았다. 뒤돌아가려고 했지만 거대한 어둠은 이미 방향 감각을 앗아갔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마치 사람 손모양을 한 구조물처럼 보였다. 서늘한 소름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손모양의 구조물은 점차 뚜렷해졌고 그의 심장이 점점 더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빛남을 멈추고 금광의 한방 사이로 그를 안내했다. 그 방 안에는 맨 처음 실종되었던 마을 사람들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엔 무엇인가에 긁힌 듯한 자국들이 가득했다. 거기에 옛 우리를 기억하라 는 한글로 쓰인 글씨가 빽빽히 새겨져 있었다. 박재혁의 머릿속엔 벼랑간 광부들의 홀령이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가 물건들을 들춰보았다. 과거 사진들, 이름이 적힌 명찰들, 그리고 놀랍도록도 김광태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작업복까지 발견되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박재혁은 얼어붙은 채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동공이 확대되면서 바라본 그곳엔 수십 명의 허연 얼굴들이 서 있었다.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던 광부들의 영혼이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분명 김광태 씨의 영혼이었다. 김광태의 영혼은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게 해줘. 잠든 이 금광은 우리들의 또 다른 집이다.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달라. 박재혁은 공포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순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또 다른 희생자가 아닌 그들 이야기의 전파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모든 영혼들은 환하게 미소 짓고는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금광을 나와 밝은 햇빛 아래에 선 박재혁은 미지의 세계와 접촉했다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그 속에 잠든 이들의 평안을 빌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했지만 그 후로 금광 근처에서는 다시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재혁은 이후로도 여러 곳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활동을 계속했고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진 이들과 함께 기억의 수호자들이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잊혀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담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금광의 영혼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경상북도의 그 작은 마을엔 더 이상 금괴의 저주가 아닌 기억된 영웅들의 금광이라는 새로운 전설이 이어지게 되었다.